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 짐작해보기라는 수업을 했는데요. 먼저 그 짐작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내용 그 영상이었죠.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낯선 곳에 여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참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참 놀랍다는 내용, 그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모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 모습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서는 끝단 실마리서 요걸 써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뜻한다고 했고요.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론이나 짐작하기에 좋은 점이 뭐냐면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 보면 그 깊고 넓게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재미가 늘어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대표적인 그림으로 우리나라 김홍도의 씨름도, 그리고 김득신의 야묘도추, 이 그림을 통해서 고양이가 지금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도망가는 그 그림 속에서 지금 부부가 남녀 이 두 분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 그 병아리도 돌아다니고 지금 막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꽃봉오리가 맺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계절이 봄이다라는 것도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관객이 뒤로 놀라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쪽으로 쓰러진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요분 신발을 벗고 얼굴 표정이 이렇게 약간 겁먹은 듯한 또는 굳은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을 보아서 그 다음 씨름 선수가 되실 것 같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 알기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1번, 수원 화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듣기 전에 제목과 그림을 살펴보며 어떤 내용일지 추론해 봅시다 이랬어요. 밑에 살펴보시면 화성성역 의궤라고 하네요. 화성성역 의궤가 뭐냐면 조선 정조 18년에서 20년 사이에 수원 화성의 성을 쌓은 이를 정리하여 적은 책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장안문 외도라고 하네요. 장안문 외도. 장안문이라는 문인가 봐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림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대거든요. 대. 높은 그 망루 같은 것. 그리고 이건 적인데 이렇게 읽는지 이렇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을 첨탐? 적이 오는지 아는지 망보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되게 멋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벽돌로 촘촘히 잘 쌓아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요거에 관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그림이 지금 요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수원 화성인데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입니다. 거중기와 농로 등 신기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거중기와 농로에 관한 그림이 살짝 나와 있거든요. 근데 화성성역 의궤로 조선시대의 화성성곽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 의식 등을 기록한 책으로 정조 18년 1월부터 정조 20년 8월에 걸쳐 화성성곽을 축조하며 그 공사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정조의 뜻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그 글을 듣기 전에,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또 이걸 해보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정조, 영조, 그리고 사도세자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내용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호, 과인 사도세자 지자야.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 임금님입니다. 오른쪽에 어진인데요. 정조 임금님께서 즉위하시고 내린 첫 번째 교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과인은 효장세자가 아닌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조 임금님인데 참 어떻게 그 영화이긴 해도 그 배역이 참 그죠? 좀 깐깐하게 생기셨죠? 그 영조 임금의 형은 경종이라고 합니다. 경종 임금님이신데 일단 영조는 83세까지 사셨고요. 장수한 왕이시고요. 그 다음에 즉위 기간이 51년 7개월입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으셨어요. 성격은 예민하고 깐깐하고 책벌레이고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그쵸. 그냥 뭐라고 하지? 완벽주의자. 그냥 뭐 농담도 쉽게 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할 말만 딱 하고 끝내시는 뭐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컴플렉스가 천민의 자식이다. 왜냐면 숙빈 최씨 무술이가 그 천민인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론과 결탁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 연인군이셨는데 임금님이 되면서 노론과 결탁해서 임금님이 되어가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경종 임금님이 계셨는데 형님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편찮으셨대요. 몸이 허약하셔서 그때 이제 드린 게 생감하고 간장게장이었는데 이걸 드시고 난 며칠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형을 독살했다는 살인자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노론과 결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임금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세자의 형님이 계셨는데 효장세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10살 즈음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영조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다가 41세에 낳은 자식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도세자입니다. 영조 11년 때예요. 그 사도세자가 이제 낳자마자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고들 하는데 100일 즈음에 동궁으로 거처를 옮겨서 세자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보통 보면 엄마 품에서 안겨가지고 뭐 떼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사랑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더 터무니없었던 게 뭐냐면 이때 어렸을 때 돌봐주던 궁녀들이 누구였냐면 독살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소문을 받고 했던 그 경종의 궁녀들이라는 겁니다.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많이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영조에게 잘못된 것을 고해바친다거나 아니면 공부보다는 무술 수업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거든요. 임금님 수업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수업 권한을 주는데 이때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불화가 극에 다릅니다. 영조 임금님이 권한을 주면 사도세자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면 너 왜 네 마음대로 해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사도세자가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왜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 이런 식으로 사도세자와 영조 간의 불화가 상당히 많았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이간질도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생길 정도로 많이 아버지에게 그 불화가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아버지를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모. 근데 진짜로 했었겠어요?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은 조선에서 영모라는 것은 대역죄 해서 가장 큰 첫 번째 큰 죄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사도세자는 이모화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데요. 양력으로 7월 4일경 양력으로 7월 4일이니까 이 안에 그 사도세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더웠겠어요. 지금 밖에 가서 지금 6월 말인데도 지금 6월 중순이지. 중순인데도 이렇게 더운데 그 검정색 뒤주 나무 그 안에 갇혀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렇게 있다 계시다가 8일 동안 계시다가 8일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나요?
예,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이산. 정조가 남잖아요. 이산. 아들이 이산이니까 이분이 남는데 중요한 건 영모를 꾸몄던 대역제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자로서 즉위할 수 없게 돼요. 어머니와 같이 이제 그 대역죄인 아이라고 해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나중에 용서해 드리고 해경궁 황씨일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게 되면 지금 사도세자의 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역적이니까. 그래서 이산을 누구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냐면 여기 돌아가셨다고 했던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면서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파 싸움, 그리고 노론하고는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그렇게 숨어 계시다가 몇 년 동안 한 10년 정도 수업을 받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이때 그 이산이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11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1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알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뭐 살려주십시오 막 빌기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딱 즉위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과인은 효장세자가 아닌 할아버지께서 입적시킨 양아버지 아들이 아닌 역적이라고 말씀했던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러니 그 주위의 신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냥 막 난리가 났겠죠. 그쵸? 막 바싹 얼고 막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는 김에 그냥 계속 알아봅시다. 정조대왕의 양날개, 규장각과 장경경, 그리고 송원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먼저 이제 그 사도세자의 정치적 지지는 소론이었잖아요. 사도세자. 이고 그다음에 영조 임금의 정치적 지지는 노론파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도세자의 죽임에는 그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것은 이런 당파 싸움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노론이 이제 영조분하고 같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정조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산을. 왜? 그러니까 대역죄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세손으로서 이산이 임금님 수업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사도세자가 죽을 때 정조의 나이 11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국에 있으면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산은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누가 죽였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론에 의해 희생을 당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11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그때 보고 있었으니 이산이 나중에 임금님이 되면 그때 큰 복수가 일어날 거다 하고 생명의 위협도 물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동국에게 수많은 해를 가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데 이걸 그 역사 자료 그냥 잠깐 그 발췌해서 왔거든요. 화살을 처소에 막 쏘기도 하고요.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기가 허다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에 장차 차기 임금님이 되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참 그죠. 독약일 세손이 드는 약에다 넣으려다가 발각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궁궐 무원에서 노는데 웬 두 놈이 쓰러뜨리고 목을 졸랐대요.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참 얼마나 정조 임금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랬으니 야,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왕위에 오르시게 되는데 정조께서 25살의 나이에 이렇게 오르십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당쟁을 해결하는 것. 노론, 그다음에 소론, 그다음 남인 뭐 이렇게 있었대요.
얘네를 일단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탕평책을 씁니다. 일환으로 귀장각이에요. 또 하나는 위태로운 자신의 왕권, 위협하는 자신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 하나는 무력으로 위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 장영영을 만듭니다. 규장각은 뭐냐면 규장각을 세워 노론, 소론, 남인 등과 같은 구별 없는 인재를 뽑겠다 이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탕평책의 일환으로 여러 인재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서자 출신이라도 재능이 뛰어나면 발탁을 했다고 해요. 됐죠? 그리고 장영영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왕의 충성스러운 군대로 키우게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쏘기를 되게 잘하셨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술 연마에도 힘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양과 화성에 두 곳이 있었으며 화성에 있는 장용외형은 정조가 아주 신임했다고 합니다. 만천명월 주인홍, 수많은 강을 비추는 달과 같은 임금님, 이것이 바로 정조 대왕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고요. 그 정조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 화성 축조에는 당대에 걸출한 인물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 정약용, 그리고 정약용과 그다음 누구냐? 그 도화서의 그림을 그리는 우리 씨름도 봤잖아요. 김홍도, 그분들도 참여를 하셨대요. 이 정약용은 여기 규장각 있잖아요. 규장각 여기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조 임금님이 현명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정약용은 그 성을 쌓기 위해 새로운 벽돌을 사용했고 이 무거운 벽돌을 편리하게 나르기 위해서 거중기 요거를 발명합니다. 그 당초 수원화성은 10년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2년 7개월 만에 공사를 단축했대요. 야, 이게 3분의 1, 아니 뭐 4분의 1 만에 공사를 끝냈고 원래 이 수원은 조그만 도시였대요. 기와집이 한 채밖에 없었대. 야, 그리고 300채 정도의 그 평민집이고 인구가 약 1,500명 정도였는데 이런 거대한 그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화성 축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화성성역의궤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화성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의 일부가 파손되어도 쉽게 복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 안에는 논밭, 뽕나무, 과일나무, 시장, 행군, 장영영이 머물 공간 등이 있었고요. 성 안에는 물도 이렇게 여기 보면 내천 수원천 하면서 물도 흐르고 있었대요.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70세가 되고 아들 순조가 15세가 되는 1804년에 왕위를 양유하고 이곳에 오고자 했었대요. 하지만 그 정조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천안 신분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통치를 했던 영조,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불화 속에서 당파 싸움의 희생양으로 죽어가게 되었던 사도세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랬던 정조와의 관계, 그 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예, 이제 국어 수업을 해야 돼요. 또 한번 또 들어봐야 되는데 이번 내용을 추론하며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들어봅시다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성성역 의궤는 수원 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수원 화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화성성역 의궤를 보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졌단다. 덕분에 수원 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어. 화성성역 의궤는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음 임금인 순조 때 만들어졌는데 건축과 관련된 의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내용이 많아. 수원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는 일종의 보고서인 셈이야. 내용이 아주 세세하고 치밀해서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일한 날수와 받은 임금까지 적혀 있어. 공사에 사용된 모든 물건의 크기와 값은 또 얼마나 상세히 적었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니까. 당시에 이렇게 자세한 공사 보고서를 남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 수원화성은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곳으로 볼거리가 많아.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수원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려. 다리가 아프면 화성열차를 타는 것도 좋겠지. 화성열차는 수원화성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열차야.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윤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윤건릉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육릉과 정조 임금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고,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야. 네, 잘 들어보았죠? 활동 2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추론하며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들어보았고요. 1번, 화성 성역 의궤에는 어떤 기록을 담았나요? 수원 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도 있었고요. 참여 인원, 그리고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와 그 뒤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훼손이 되었는데도 이 그림 덕에 복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수원 화성 근처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더 있나요? 어떤 문화유산이 더 있다 그랬죠? 예, 사도세자의 무덤이었던 육릉과 정조 임금님의 건릉을 합친 윤건릉과, 근데 발음이 요즘 잘 안 돼요. 윤건릉,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영주사가 있다고 했어요. 활동 3번으로 가보죠.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의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추론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써보세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가 있었고,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 확인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었다. 그 다음 6.25 전쟁 때 수원 화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훼손되고 파괴되었고, 근데 추론한 내용은 수원 화성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그렇죠? 훼손되었고 파괴되었으니까 지금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한 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뭐였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훼손되었고 파괴되었고,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된 거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볼거리가 많다. 그 다음 볼거리가 많고, 수원 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경주 여행을 갔을 때 편한 신발을 신지 않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다. 그러면 추론한 내용은 만약에 수원 화성에 가려면 볼거리가 많고 시간도 꽤 걸리고 편안한 신발을 안 신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요 세 가지 사실을 보고, 세 가지 사실에 관한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고 추론을 했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2번,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경험한 것을 떠올려보고 더 알 수 있는 사실에는 무엇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가 없어. 참 답답하다 요즘.
예. 정조대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조는 수원 화성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제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 규장각 아까 이야기했지만 규장각, 뭐 장영령 이런 것들을 설치했습니다. 규장각에서 아까 뭐였지 그 정약용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공부하셔서 그 뭐였습니까? 수원 화성의 거중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하셨고 실학자셨어요. 실학이 실생활 백성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생활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일기도 화성 성역 의궤처럼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위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위인이 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어요. 일기가 그거잖아요. 일기가 어떻게 보면 일기가 우리의 기록이고 과거 지난 날을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바로 일기거든요. 예, 오늘은 좀 수업이 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하고 뒤에 사전 살펴보기, 내용 살펴보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시간 걸릴 것 같다. 예, 고생했습니다. 그럼 굿바이.